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아온 이상직 전 의원이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는 뉴스 짚어보고요. 도내 농가들이 냉해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 이어 지역 특화형 비자 취업 박람회 소식 체크해봅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1인 가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대책은 어떠한지 토론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충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27일이었지요.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과 관련해서 기소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역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건 어떠한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예, 이스타항공 창업주죠.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본인 회사 주식을 본인의 자녀들이 소유한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서 이스타항공 측에 4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가한 혐의로 횡령 및 배임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저가 매도 혐의뿐만 아니고 자녀 명의의 차량 그리고 오피스텔 등을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횡령 혐의 등도 같이 받았는데요.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가 되고 법정 구속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이 하급심 재판 결과를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을 최근에 선고하게 됐던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상직 의원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됐던 부분이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지배력,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본인이 2013년경부터 이스타항공 경영에서 물러난 뒤로는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주식 매도 과정에서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런 취지로 변론을 했었는데요.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결국은 이제 이스타항공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이 전 의원이었다 이런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고 이스타항공 관련된 여러 재판이 앞으로도 여러 건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전 의원 이미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요. 부정채용 개입 혐의라든지 다른 사건의 수사 재판도 현재 남아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까? 예, 작년 5월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횡령 배임 혐의가 확정된 것에서 더 나아가서 부정 채용에 개입된 혐의라던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도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부정 채용 비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승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자격에 미달되는 직원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를 해서 채용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의 업무를 방해하는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사청탁이라던가 채용 비리 문제를 업무방해죄로 다루고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인사청탁을 업무방해죄로 다루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법률적인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현재 국내법상 이런 인사청탁이나 채용 비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처벌하는 현행법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현재 업무방해죄를 적용을 해서 이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뇌물수수 관련된 혐의로도 지금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스타항공 전 대표 그리고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함께 지금 불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예정인데요. 이 전 의원 측이 그 공무원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측에서 이제 항공기 이착륙 관련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유력 인사들의 인사청탁 문제도 거론되고 있어 수사의 파장에 주목됩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이 이스타항공과 타이 이스타젯 사이의 불법적 자금 거래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채용이 대가성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의혹도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타이 이스타젯 항공은 지금 이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데요. 지금 이스타항공 자금 약 70여억 원이 이 회사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지급이 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이스타항공에서 지금 타이 이스타항공에 대해서 약 300억 원이 넘는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을 해서 동액 상당의 어떤 손해를 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타이 이스타젯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 과정에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서모 씨가 이스타항공의 타이 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지금 이 서모 씨라는 분이 항공업계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2018년경에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로 채용이 된 상황이고 이 시기 비슷한 시기에 이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이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임명된 배경과 이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어떤 그런 배경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때 아닌 꽃샘 추위가 닥치면서 사과, 배, 가수, 냉해 피해가 좀 심각했는데요. 이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당수 농가가 냉해 피해를 보상받지 못했다. 이유가 뭡니까? 자연재해로 이제 농작물의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농작물 재해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냉해 피해 등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냉해 피해 관련 특약에 추가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근래 들어서 이 냉해 피해 관련 추가 보험료가 크게 상승이 돼서 농가에서 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이 부분 약관을 많은 농가가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현재 냉해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도 상당수 농가가 이 냉해 피해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냉해 피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2배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냉해 피해 보상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 인상 요인이 많이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 2, 3년 전에 이제 냉해 피해가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액수의 보험료가 지급이 됐고 이 때문에 지금 보험료가 많이 할증이 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해서 초래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금을 지급받는 절차라든지 보상액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만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렇다면? 이 농작물 재해 보험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는 정책 보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종류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대상 품목이 되는 농작물의 종류도 지금 적은 상황입니다. 보상 기준이 상당히 낮다 이런 문제 제기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 냉해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상 기준이 과거에는 약 80% 정도 됐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이것이 이제 50% 정도까지 낮아지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험 자체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게 되는 소멸형 보험인데다가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사유로 감액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피해 보장 구실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냉해뿐만 아니라 풍해, 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해서 농작물 보험을 가입하도록 자치단체에서 적극 권유하고 있는데요. 자칫 농민들로부터 외면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본적으로 보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재해 종류라던가 그런 작물의 종류가 많이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보상 기준이 낮고 또 보험료 할증은 반면에 높은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농작물 관련 재해가 자연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지나치게 개인 책임화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 보험 대상이 되는 재해 종류라든지 작물의 종류를 좀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보상 기준과 그리고 보험료 할증 부분은 좀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재난이 발생을 해서 이 재해에 대해서 특별재난 지역이 선포가 되면 이제 재난지원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받게 되면 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지금 현재 있는데 이 부분도 이런 중복수령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이 뭐 재난지원금이나 보험금 중에서 선택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고려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지난달 28일 전주에서는 대규모 취업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취업박람회 있는데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박람회였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는 법무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 외국인 인재들이 그 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비자 발급상의 어떠한 혜택을 부여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지금 도내에는 6개 시군이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이번에 개최된 박람회에는 그 해당 지역의 26개 업체 그리고 200여 명 이상의 유학생들이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도내 14개 시군 중에 전주, 군산, 익산, 그리고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좀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 유치를 해서 해당 지역 기업들이 좀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제도가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입니다. 네, 현재는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비자를 발급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지역 특화형 비자는 2가지 유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지역 우수 인재 체류 제도고요. 두 번째 유형은 재외동포 체류 제도입니다. 지역 우수 인재 체류 제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분들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도내의 인구 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체류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F2 비자라고 하는 그런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고요. 또 두 번째 유형인 재외동포 체류 제도는 조선족이라던가 고려인 같은 재외동포들이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보통 E9 비자라고 불리는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발급을 받게 되는데요. E9 비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체류 기간이 3년이고요. 다만 이제 고용 허가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일할 고용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특화형 비자 같은 경우에는 거주 비자인 F2 비자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만 한다면 뭐 직업은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인구 감소 지역에 취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렇다면 주로 어떤 업종에서 모집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주로 청년 구직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라던가 보건업이라던가 출판업, 가공업 이런 분야에서 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만 이런 업종들이 전라북도 지역 도시 지역의 인구 감소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좀 있고 현재 도내의 농촌 지역, 농업 관련 인력 감소 문제가 심각한데 향후에는 이런 외국인 그 비자 제도들이 이런 농업 지역으로 확대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역 특화 비자가 구인난 해소뿐 아니라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람회가 앞으로 계속돼야겠진 될 텐데 목표 인원은 현재 얼마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전라북도의 도내 6개 시군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진행이 돼 있는데요. 지금 법무부에서 전라북도에 배정한 인원 쿼터는 400명입니다. 현재 절반가량의 인원이 모집이 돼 있다고 하고요. 도내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모집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박람회 등을 개최를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분석, 지금까지 장충석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1인 가구 700만 시대라고 할 정도로 1인 가구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도 예외가 아닌데요.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여러 상황들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슈 토론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1인 가구의 현황과 문제점 짚어보고 대책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 원장, 김종남 익산시 가족센터 센터장, 이중섭 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장입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가족, 소가족, 핵가족이라는 말이 이젠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점점 분화하면서 1인 가구의 증가 추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자, 이중섭 부장님, 달라진 가족, 가정의 형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되게 가구의 형태 변화를 세 개 시기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990년대부터 2005년도까지는 4인 가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한다면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2인 가구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2015년 이후부터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최근에도 코로나19가 있으면서 팬데믹 상황 이후로 혼인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특히 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1인 가구의 증가가 단순히 60대 이상의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니고 20대 이후부터도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대에 걸쳐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 등지에서 비율이 높았던 1인 가구가 전라북도에서도 이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양렬 원장님, 전라북도 1인 가구 비율은 어느 정도고 또 이처럼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이유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대동소이하겠지만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전라북도는 2023년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1인 가구의 주거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2021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7%인 27만 6,153가구고요. 2015년 대비 6% 증가를 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시군으로 보면 임실군이 41.2%로 가장 높았고요. 남자 1인 가구는 완주군이, 여자는 순창군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좀 특이할 점은 2020년 기준 혼인 상태별 1인 가구에서 미혼이 40%로 나타났고요. 사별이 29.8%, 그다음에 유배우자와 이혼 순서로 나타났고 2015년과 비교해 봤을 때 미혼이 8.8% 증가를 했고요. 사별은 14.5%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혼으로 인한 1인 가구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인 상황과 비슷하지만 특히 우리 지역은 도농복합형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특히 청년들의 이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도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특히 농촌 지역에 홀로 거주한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1인 가구의 증가를 급증하게 하고 있는 원인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 이런 추세 속에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혼이라든지 또 사별 또 그런 것도 좀 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중섭 부장님, 1인 가구가 과거에 노년층에 집중됐다면 지금은 중년층 또 청년층 1인 가구 비율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1인 가구가 주된 주거 형태가 된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가구의 30% 이상 1인 가구가 되고 있고요. 2040년이 되게 되면 40%를 육박할 거라고 하는 통계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 같다고 보여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20대 청장년층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2000년대부터 이제 19년도까지 비교해 보게 되면 이제 20대의 1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 1인 가구에서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서 청년 1인 가구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문제는 진학의 문제라든지 취업 문제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나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추세를 보니까 20년에 1인 가구 비율이 2배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처럼 1인 가구가 급증하는데 사실
우리 정책은 뭐 4인 가구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이 시급한데, 자, 김종남 센터장님, 현장에서도 뭐 공감하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가구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1인 가구 비중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그에 걸맞는 정책이나 시스템 마련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앞에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2050년도가 되면 이제 40%대 이상이 육박할 거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1인 가구 증가는 사회적 고립, 또 고독사, 결혼, 저출산 등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주거나 식생활 등 규모의 경제가 작아져서 소비 문화와 유통 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범죄와 질병 등 비상시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관계 단절로 정부와 지역사회가 사회적 연결망과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구 형태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 문제와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가 정책 또한 가구 형태에 맞게 발맞추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중섭 부장님, 그런데 1인 가구가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생활하기가 뭐 자유롭다, 또 경제적인 뭐 그런 이득도 있다. 그럼 그러한 면에서 뭐 순기능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산업의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는 부분에 이제 산업 부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 분야에서는 어떻든지 간에 1인 가구 증가하게 되면 돌봄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돌봄 생태계가 증가하게 되고 돌봄 로봇이라든지 고령층의 산업이 육성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인 가구가 소비 성향이 이제 여가 문화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또 자기 이해가 충만한 20대의 특성상 소비 외식 문화를 또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가 문화 분야에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이미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 사회 같은 경우도 고령층의 산업이 상당 부분 산업의 집중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산업 부분으로서 상당한 이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순기능인 것이고요. 다만 이제 부작용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한다는 것은 그 원인상 가족애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사회적 고립감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정책의 대안들은 순기능 경제에서 좀 집중해야 할 부분이 하겠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문제에 집중해서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 1인 가구가 뭐 다인 가구에 비해서 삶의 질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지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1인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뭐 구성원이라면은 뭐 사회적 약자들의 같은 뭐 취약계층이 많은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런 약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개발도 뭐 아주 절실할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20대의 1인 가구가 가장 큰 고통을 안고 있는 분이 주거 분야이고요. 그다음에 소득 분야, 일자리 분야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국가의 시책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도 청년 같은 경우 주거 문제에 집중해서 사회주택을 만든다든지 임대료를 저렴하게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고립감의 문제 때문에 심리적 문제를 많이 겪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적 지원이라든지 상담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특히 60대의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의 이제 돌봄 문제가 공백이 가장 크기 때문에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 사업들도 많이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뭐 1인 가구가 뭐 증가하는 뭐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 아닌가 볼 수 있는데, 자, 김종남 센터장님,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생겨난 문제점, 뭐 빈곤, 불안, 뭐 사회적 고립 등, 또 출산율도 어떻게 보면은 저하시키는 또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여러 가지의 그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이제 간략하게 저는 좀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일종의 산불인데요. 불편, 불안, 불만, 이렇게 산불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편은 생활하는 데 불편함으로 주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 비용이 증가하고 또 공공요금이나 생활비를 혼자서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 또 혼자 생활하다 보니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불편, 그래서 첫 번째 불편을 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불안합니다.
이제 혼자 거주하다 보니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거. 특별히 이제 정신 건강에도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성 1인 가구라든가 노인 1인 가구한테는 더더욱 이 불안 문제는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만을 들 수가 있는데요. 대인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고독과 고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산불 문제는 출산율 감소와도 연관되어 국가의 미래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또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은 고독사와도 직결되어서 전체 사망자의 1%가 이 고독사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가구 원수 감소에 따른 가구수 증가는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로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다방면으로 이렇게 야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서영렬 원장님. 최근에 이제 우리 김 센터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고독사가 뭐 화두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독사 문제가 노년층뿐만 에 국한돼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죠. 중장년층 또 청년층에도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고독사 문제에 관련된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이 25.4% 정도 되고요. 40, 50대 중장년 비율이 39.2%입니다. 그리고 30대 이하가 9.2%로 나타나서 단순히 고독사는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생계를 유지하거나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중장년들의 문제로 매우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중장년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갈수록 실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회복 불능 상태로 자꾸 빠지게 되는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고독사를 늘 보편적으로 생각하듯이 어르신들만의 문제,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의 문제, 전 세대에 걸쳐 있는 문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청년들도 최근에는 이런 그 고독사 문제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전 세대에 걸쳐 있는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들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책이 뭐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지역사회가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전망 어떻게 짜야 될까요? 지금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이 문제를 되게 중요한 국가적 화두로 놓고 특히 바우처 제도라든가 다양한 지원 체계에서 마련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 정책적인 대안 없이 있을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바는 이 돌봄의 문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고립가구의 문제를 좀 더 공동체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에서 함께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그냥 단순히 개인의 고독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이 문제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본연적 질문들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런 고독한 가구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접촉의 면을 좀 늘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좀 애석한 상황이지만 명확한 통계나 고독사 위험에 빠져 있는 가구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북도도 물론 1인 가구 주거 지원 서비스라든가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서둘러서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현황 파악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 현황 파악을 넘어서서 돌봄을 바라보는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은 어떤 특별한 계층, 돌봄 서비스가 를 받아야 될 특별한 계층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돌봄은 전 세대에 걸친 모두의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돌보고 함께 관심을 갖고 함께 돌봄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작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종남 센터장님, 예전에는 독거노인 홀몸 노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노년층의 1인 가구에 집중했었는데요. 지금은 중장년층이나 젊은 층의 1인 가구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인 가구의 정책적 관심을 취약계층에서 전체 계층으로 확대할 필요성, 그 필요성, 당위성이 충분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2년 고독사 실태 조사를 처음으로 해서 좀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난 17년부터 21년간 5년간 통계치인데요. 그중에 고독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가 5, 60대 신중년입니다.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매년 상승하고 있고요. 또 매년 남성 고독사가 여성에 비해서 4배 이상, 또 21년에는 5.3배를 이렇게 능가했습니다. 또 그중에 20대, 30대 고독사 비중도 거의 8.4% 정도.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이 경제적인 취약뿐만 아니라 이제 관계 어려움, 또 그걸로 인한 대인 기피, 은둔 생활은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어서 고독과 고립으로 이어지고 또 결국 고독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1인 가구 전체에 대한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를 파악해서 욕구에 맞는 정책을 확대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듣자 하니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1인 가구에 대응하는 고독부라는 그런 중앙 정부를 설치를 했더군요. 그래서 전담하는 그런 기구가 생겨났는데 우리도 이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가 싶고요. 자, 1인 가구가 연령, 성별에 따라서 생활 양식이나 또 방식이 다르고 노인 1인 가구에서 또 다양성이 많이 고려돼야 할 것 같은데요. 즉 굉장히 좀 세분화된 정책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자, 맞춤형 정책들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자, 이중섭 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난 이후에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까지요. 2020년도에 한번 조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관계부처 합동을 해가지고 정책이 만들어진 것 첫 사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차원에서 대안 만들어진 것도 1919년도부터니까요. 아직까지 미진한 것이 현실이고요. 다만 이제 관점의 통일이 분명한 것은 이제 1인 가구의 대책이 단순히 돌봄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청년이라든지 노년, 장년층마다 1인 가구 특성들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한다고 하는 이해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청년 같은 경우에는 주거의 문제, 일자리 문제와 연동해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40대 같은 경우 실직으로 인한 전체적 불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재취업의 문제,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 상담 문제가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60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빈곤의 문제하고 돌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 특히 이제 일자리 연동시키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럼 돌봄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를 구성해서 마을 내에서 돌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건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단순한 하나의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적인 종합 계획을 가지고 마스터 플랜 하에서 전체적인 구상 갖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익산시 가족센터에서는 이제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부분에 주력할 예정이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저희는 여성가족부 산하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족 사업 안내 근거에서 전라북도 13개 가족센터가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익산, 군산, 남원이 이렇게 이제 1인 가구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명은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으로 실제 사업은 저희가 6월부터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인력을 뽑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그 센터의 익산시 현황을 좀 보자면 2023년 2월 현재 13만 169가구 중에 1인 가구 비율이 5만 6,295가구로 4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중에 5, 60대가 39%, 30대 미만이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주로 저희가 생애 주기별로 청년, 중장년, 노년, 여성으로 나누어서 돌봄 지원, 정서 지원,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으로 이제 진행 예정이고요. 주력 내용으로는 사실 그 사업 대상자 발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자체와 소통을 해봐도 이 취약 계층에 대한 데이터 외에 1인 가구에 대한 그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흘러가도록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1인 가구 협의체를 좀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비근한 예로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앞두고 그 29개, 익산시에는 이제 29개 읍면동이 있는데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는 그 임원들 워크숍이 마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그나마 지역에 조금 이제 소외계층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어서 이분들을 통하면 제대로 된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워크숍에 자발적으로 제가 참여를 해서 익산시 가족센터 사업을 소개하고 또 6월에부터 시행할 그 신사업을 소개하면서 몰라서 이 서비스를 받는 분이 없도록 또 그리고 이 돈이 건강하게 꼭 필요한 사람이 흘러가도록 꼭 주변에 속속들이 알려주십사. 그리고 우리 가족센터 문을 두드려서 우리 센터에 전화가 불이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 원장님. 자,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취임하신 지 이제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많은 고심도 하고 계시고 또 정책을 입안하실 거라 애쓰시는데 자, 전라북도의 1인 가구 지원 정책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뭐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한번 받아볼까요? 네, 전국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은 전라북도도 2022년 11월 11일 날 전라북도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을 다양하게 수립하고 있고 이 내용에는 이제 실태 조사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가구의 돌봄 서비스, 사회 안전망 구축,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조례에는 담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사업화하는 방안들이 지금 진행 중인 단계이고요.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그 1인 가구에 있는 주거 안전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금 공약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조금 더 어떻게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으면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사회적 고립 가구들이 조금 더 지역사회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좀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 차원에서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 분들에게는 응급안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치해서 도내에 17,000대 정도가 각 가정에 지금 설치돼서 각 해당 기관을 통해서 모니터링과 안전관리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시군하고 협력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1인 가구와 고독사가 예방될 수 있도록 1인 가구가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양렬 원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전라북도의 1인 가구 지원 대책, 뭐 조례까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지난해 제정됐는데 자,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그렇다면 정책 개발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2022년도 11월 정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또 매년 하게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종합계획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택을 좀 해서 80호실을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를 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수당까지 지원해서 경제적 빈곤 문제 해소하기 위한 대안들도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지금 단계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대안이 1인 가구에 특정화되어 있지 않고 산발적으로 되고 있긴 한데 이걸 좀 종합적으로 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서 원장님, 뭐 1인 가구의 이제 주거라든지 또는 이제 돌봄이 시급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동 주거 정책이라든지 돌봄 공동체 조성 등이 뭐 그런 뭐 대안으로 또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뭐 개선이 돼야 될지 또 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공공주거 정책은 각 시군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특히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반응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해 가면서 청년들이 실제 일과 주거가 조금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 부담으로부터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청년 주거는 조금 과감한 정책 투자가 좀 필요하다라는 게 현장의 의견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보통 이제 신혼부부인 경우에만 주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인 가구 시대에는 조금 더 나은 파괴적 상상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고요. 어르신들 노인 분야에서는 실제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혼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주거 형태가 굉장히 불안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농촌의 주거를 조금 더 안전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사업 접근들이 지금 고민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이거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부 시군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위에는 이제 주거지역이고 밑에는 그 건강동행센터라든가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 형태의 주상복합 이런 형태들이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도시에만 필요하냐? 실제 농촌에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 농촌 지역에서 혼자 어렵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인 경우에는 건강의 의무를 떠나서 조금 함께 살고자 희망하는 분들은 그런 다양한 주거 형태를 좀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고요. 저희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르신들이 정책에서 양로 정책과 의료 정책이 혼재돼 있거든요, 주거에서. 그런데 이제 보통 쉽게 얘기하면 의료 정책이 어르신들이 아플 때 주로 가는 게 의료 정책인데 저희는 주거를 의료하고 혼동을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양로 정책으로 접근해 가면서 그런 분들이 조금 비용을 줄이면서 다양한 형태의 주거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 여인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여인숙에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거주하시느냐. 그러면 안에서 그 가스 버너로 식사도 만들어 드시고 막 하세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거주하시냐는 걸 물어보면 편해서 딱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누구의 간섭도 안 받으니까. 근데 여인숙도 한 달에 30만 원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저희가 좀 고민해 가면서 조금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적 전환, 주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센터장님. 어쨌든 1인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또 연구 자료에 보면 고령의 여성 1인 가구가 더 늘 것이라는데 뭐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들 해당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냥 공동체 단위에서 이제 가족 단위 너머에는 지역사회와 국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 가족이 했던 많은 기능을 지역사회와 국가가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스웨덴을 포함한 그 북유럽 국가에서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나라의 이렇게 면면을 좀 들여다보면은 다양한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일단 안전장치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1인 가구에 국한한 특정한 정책 시행보다는 개별 시민에 대한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를 보편적 사회복지 제도의 대상으로 삼아서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토론을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뭐 세 분 패널께서는 각 짧게 해서 오늘 마무리 발언하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섭 부장님. 네, 이제 1인 가구는 이제 대세의 가구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관점도 다인 가구 중심에서 1인 가구로 정책을 바꿀 시점이 됐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1인 가구 정책은 어쨌든 다부처 종합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처별 통합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주거와 빈곤, 경제, 일자리를 통합시키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김종남 센터장님. 갈수록 개인주의는 팽배해지고 이룬 가구는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다음 세대들이 더 걱정인데요. 이제 다음 세대들이 도래할 미래를 미리 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좀 예방 차원의 교육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고요. 또 보편적 복지를 펼칠 수 있는 국가가 되어서 자기 돌봄, 서로 돌봄, 지역사회 돌봄으로 삶의 행복 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양열 원장님. 네, 1인 가구 시대에 함께 산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함께 산다는 거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돕고 산다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돕고 서로를 지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돌봄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세 분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해 주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문제나 빈곤에 시달리는 1인 가구는 국가 정책 못지않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중앙정부의 시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나 적극적인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나서야 상생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